자, FOMC 특집으로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월 FOMC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됐던 이 이벤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올해도 이어가 봅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FOMC에 대한 고견 또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메가톤급 이벤트가 한 날 있는 날이 좀 드문데 오늘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FOMC도 있었고 그리고 국채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또 발표가 된 날이었습니다. FOMC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12월에 워낙에 슈퍼 비둘기 파월이었기 때문에 1월은 조금 더 이거보다는 자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3월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 시장이 더 환호할 것이다. 뭐 좀 양분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네,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총평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애매하다. 그만큼 좀 중립적이었다는 걸까요? 예, 중립적이었고, 파월 의장이. 예. 네. 네, 뭐 이게 해석의 영역일 것 같긴 네. 한데요. 저는 그냥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서 운만 띄운 그냥 FOMC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만 띄었다? 예, 금리 네. 인하에 대한 운만 좀 띄웠고, 뭐 시기라든지 이러한 어떤 뭐 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보적인 부분을 좀 취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중립적이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어느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건지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분명히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온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뭔가 요번에 문구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이제 3월에 논의할 거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시장이 조금은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부분들이어서 뭐 실망할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애초에.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결과 자체가 실망도 뭐 또 뭐 이렇게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중립적이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이 이 정도로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할 정도였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나름 성공적으로 중립적으로 균형 있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뭐 들기는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계속 기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누가 되게 재밌게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화두는 신중이었다면 올해의 화두는 신뢰다.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작년은 케어풀해서 올해는 컨피던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심해야 할 거다, 조심할 거다. 매해 조심한다는 얘기만 했다면 올해는 내가 확신이 들어야만 뭔가를 하겠다.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했고요. 사실 어제 그 새벽 동안 그 기자회견이 생각보다 좀 꽤 길었어요. 길었어요. 네. 예. 질문이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파월로부터 뭔가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계속 언급했던 게 내가 우리 연준이 확신을 해야만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신뢰, 뭔가 나의 신뢰 정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신뢰 정도가 높아지는 척도가 뭐냐를 어떻게든 숫자로 캐내보려고 기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특별히 그래서 이제 중립적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코멘트하신 것 같은데 못 끌어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올해 화두는 결국은 이제 연준이 확신할 정도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가져야만 뭔가 액션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에도 제가 와서 아마 첫 금리 인하는 좀 등에 땀나는 네. 때 뭐 이 정도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의 기대는 심지어는 오늘 사실은 금리 인하까지 원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3월까지도 물 건너가고 뒤로 좀 밀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오늘 새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늘 FOMC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거긴 한데 연준 의장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폭격같이 날아드는 정말 질문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물론 전략상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중립적으로 하려면 참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새삼스레 좀 개인적으로도 해봤습니다. 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어떤 이중의 책무를 지고 있다라는 걸 여느 때처럼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문구가 삭제됐다는 게 이번에는 굉장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3월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부터 사실 시장은 그때 굉장히 다우가 뭐 급락하면서 좀 반응을 했거든요. 상무님 특히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부지런하신 거예요? 이거 보고서 쓰고 오셨네요. 네, 보고 나서 보고서 중심으로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좀 해석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린 것이 네. 이제 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약화로 인해서 주시장이 뭐 부정적으로 반응한 부분. 물론 오늘 사실 주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부분은 뭐 FOMC 결과라기보다는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이제 실적 안 좋은 거, 또 이제 지역은행의 어찌 보면 좀 대규모 손실 문제, 뭐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악재였지. 네. 사실 FOMC 결과 자체는 사실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 금리나 또 양적 긴축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이제 FOMC 성명서라든지 또 파월 의장 발언 내용을 보면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봤던 부분 자체는 그동안은 사실 이제 물가만을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돼야 되고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고용과의 밸런스 문제를 네.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고용을 얘기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고요. 특히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핫하다, 뜨겁다,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뭐 리바란싱이 되고 있다, 수급 이제 조금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조금 긍정적으로 좀 많이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최종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라스트 마일 자체가 이제 길 거냐, 좀 짧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짧을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6개월 동안의 물가 안정을 계속 보고 있다, 봤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 또 고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성장이 이렇게 좀 연착 역할하는데 금리 내릴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이번에 금리 인하가 과연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거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침체가기 이전에 뭔가 서둘러서 보험성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러한 성격이냐라고 하면 이번은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그럼 이번에 금리 인하는 그럼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물가 인하에 따른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컷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사례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주로 이제 되는 건 당연히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19년에 이제 한번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80년대 초반을 보시게 되면 사실 그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제 1, 2차 오일 쇼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사실은 인하가 됐던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80년대를 되돌켜 보면 상당히 다 전 세계가 침체 없이 성장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입니다. 미국도 그랬고, 뭐 독일, 일본, 뭐 우리나라도 삼저 현상 때문에 사실 호황을 누렸던 게 이제 80년대인데요. 그 당시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사실은 상당 부분을 해줬습니다. 그럼 왜 했냐? 경기 침체도 아닌데 물가 떨어졌기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결국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부분 자체는 물가 하락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자체를 일단은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연준이 뭐 파월 의장이 확신을 갖게 할, 그러니까 6개월 이후, 그러니까 6개월은 지났다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두 개월 정도 더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5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보고서에서도 제목으로도 밝혀주셨지만 약간은 사전 정비를 지금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오늘 FOMC를 좀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PCE 같은 경우가 2%대로 떨어졌고 파월 의장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만 언급에서도 있었지만 2%대로 2%까지 내려오는 걸 좀 더 확인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처럼 살짝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걸 좀 경계하는 걸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명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의 역할이 분명 있었다라고 사실 일부는 폄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갖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힌 게 아니고 공급망,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됐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인플레이션이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임금이 올라간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그러니까 코로나발 일어난 모든 인플레이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고 잡히는 건데 연준이 너희가 한 게 뭐니? 이렇게 이제 연준을 공격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그 대답 중에서도 분명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과열될 수 있는 수요 진작을 우리가 잠재운 것도 있다라고 상당히 좀 점잖게 항변을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데이터 포인트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걱정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12월까지의 데이터고 앞으로의 데이터가 중요한데 어쨌거나 좀 걱정스러운 데이터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이제 부분이? 첫 번째로는 아마 제가 계속 했지만 12월부터 와서 그 운하 이슈, 운하발 이슈들 이게 당장 그런 코로나 때처럼 공급망을 파괴하지는 않겠지만 파나마 운하 지금 반토막 나 있고 홍해도 지금 반토막 나 있고 해결 기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확정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공급망에 다시 부담을 주고 상품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적어도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가장 큰 핵심 원동력이 상품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돼 있는 건데 이것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걱정은 분명 남아 있다. 오늘 네. 코멘트는 안 나왔지만 걱정이 분명 있는 건 맞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다행스럽게 ECI라고 소위 노동 비용 지수 그러니까 그 노동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가 생각보다 지금 하향 안정화돼서 긍정적이긴 한데 맞물려서 발표가 됐죠. 네. 네네. 근데 다행스럽긴 한데 이게 지금 최근 중소기업들의 컴펜세이션 플랜은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다시 임금이 위로 말려 올라갈 우상향할 수 있는 걱정이 분명 또 하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마지막으로는 렌트 비용 자체는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 주택 가격이 다시 지금 작년 4월부터 우상향하고 있는 거. 이건 시차를 두고 다시 렌트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인이 돼 있고 최근에 보니까 렌트 비용이 살짝 또 꼬리를 들고 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놓고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잠재워졌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6개월의 데이터는 되게 좋았지만 앞으로 6개월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과연 어떨지 심지어는 또 지금 1월 달 들어서 1월 말에 그 GDP 나우에서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되는 데이터 있잖아요. GDP 나우에서 1사분기에도 지금 연율로 3%대의 성장이 예측되는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1사분기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지금 수요가 강하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데의 압력보다는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자극돼서 올라갈 거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 그 안엔 꽤 잔존할 수 있어서 아마 뭐 저희 이제 그 의사록이 이제 조만간 한 달 후 정도 나오죠. 몇 주 후에면. 네. 그때서 어떤 얘기가들이 논의됐는지는 분명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는 사실 뭐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오는 걸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길게 확신이 필요하다. 2%를 보고 싶다 정말. 뭐 이런 걸 아주 강조한 FOMC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FOMC 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코어 PC도 이렇게 2%대로 내려오고 물가가 좀 잡혀가면서 실질 금리가 동시에 높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한테는 압력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돼서 오늘도 좀 시사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연구원에서 성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파월 의장이 뭐 실질 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중립금리 얘기는 좀 예, 했는데. 중립금리 네.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질 금리 차원, 뭐 오늘 사실 은행이 또 지역 은행의 어떤 그런 부실 문제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크. 네. 네. 결국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이제 실질 금리라는 부분이 결국 그 원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명목 성장률보다도 이제 실질 금리,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금리 자체가 이제 높아지는 이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단순하게 개선해도 실질 금리 자체가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뭐 PC 물가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2.9%니까요. 지금 연준의 지금 금리가 5.5니까 거의 2.5 정도가 이제 실질 금리고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어딘가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 실질 금리를 조금 낮춰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은 분명히 커졌다라고 좀 보고 싶다. 오늘 공교롭게 성명서에서 은행 위기와 관련된 문구가 빠지는데 또 해필 또 터져서. 이제 터져갖고서는 네. 연준도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좀 머쓱했을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앞으로도 이러한 리스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제 그 민간 취업자 수 자체가 이제 10만 건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 고용 보고서의 어떤 비농업자하고는 상당히 요새 보면 연관관계가 떨어져서 꼭 ADP 수치가 낮다고 해서 내일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 수 자체가 뭐 낮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뭐 연준 의장도 얘기했듯이 이제 타이트함이 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그 얘기 자체는 이제 해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다시 사무실 수요 자체도 다시 더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 자체가 결국 또 다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뭐 어떤 것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실질 금리 쪽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준이 결국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사실은 더 조성이 된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금리 관련돼서.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불안한 유일한 것이 말씀 주신 대로 은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BTFP가 3월 11일인가로 이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1년짜리 그 은행 기간 대출. 제가 전에 여기서 연준 상대로 좀 돈 장사하고 있다고 거꾸로 은행들이. 그런데 사실은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일부는 오늘 본 것처럼 문제를 분명히 일으키고는 있는 거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어떤 작은 은행들은 좀 어렵고 또 어떤 또 작은 은행들은 자기를 상대로 사실은 세금 갖고 그 돈 장사해서 돈을 빼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BTFP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3월 달에. 그것도 하나 이슈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영향을 주는 게 QT 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 이것이 또 금리에 영향을 분명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또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긴축하고 있는, 테이퍼링하고 있는 것을 언제 마무리할지, 어느 정도로 마무리할지, 무엇을 보고 마무리할지 질문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QT 관련돼서도 예. 간속에 대한 얘기가 워낙 좀 많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 주셨던 그 중립금리도 영향을 있지만 시장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왜냐하면 수고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당장은 뭐 지금 현재 속도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대략 한 5월 정도면 현재의 QT 속도가 지금 그 소위 역레포 규모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그 안에서 QT 속도를 좀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발표된 그 재무부의 리펀딩 스케줄을 봐도 지금 1사분기에 한 7천억 불 정도, 기존 7,600억 불, 기존보다 조금 낮춰서 발행하지만 2사분기는 확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유가 뭐냐면 영래포에서 자금 지금 빼가갖고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사실 1사분기 지나면 영래포 거의 다 마무리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아마 3월 정도부터는 QT의 그런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분명 많이 나올 거라서 그런 것들이 결국 중립금리에 대한 고민, 시장금리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될 거다. 오늘을 지나고 나면 좀 숨겨져 있긴 하지만 지금 단기 지금 물을 좀 낮추고 중장기 물을 좀 느리는 방향으로는 분명 방향을 좀 1사분기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미국의 1년 미만 지금 재무부 발행된 규모가 전체 발행 규모의 20%가 넘어섰어요. 네. 그러면 지금 1년 안에 지금 몇 개월마다 지금 계속 지금 그 리펀딩 수요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높아진 금리를 그대로 지금 미국 정부가 이자로 때려 맞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좀 낮게 묶어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장기 물 금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반기에 연준과 재무부의 고민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보면 3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일축을 한 상황이고 뭐 FOMC 직후에 외국 IB들의 분석을 봐도 뭐 6월, 9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곳도 있고요. 여전히 3월에 대해서 뭐 희망을 버리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몇 차례, 몇 월로 예측을 하세요? 저는 뭐 3월은 좀 힘들 것 같고요. 3월은 힘들고? 5월 아니면 좀 6월 빠르면 5월 빠르면 정도 5월. 5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금리 인하 폭은 한 5월부터 시작하면 4차례 한 100bp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 저도 또 하나 이제 연준 의장의 이제 얘기 중에 좀 귀에 쏠깃했던 거는 연준이 2%를 원하는 건 아니다. 2%로 가는 궤도에 진입하는 걸 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뭐 지금 물가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꼭 이게 물가가 2%를 딱 달성을 해야 금리를 내리고 이제 스타트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 이제 2.9% 이제 PC 기준으로 코어 PC 2.9, 뭐 2.8, 2.7 이런 식으로 조금은 한두 달 정도 더 추가적인 안정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2%로 가는 모습들 자체가 뚜렷해진다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그 시점이 아마 5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을 또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사실 뭐 연준이 대선을 뭐 앞두고 뭐 대선 때문에 금리 정책을 뭐 이렇게 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선거를 바로 앞두고 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또 뭔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조금 내리는 것도 하나의 좀 그 논란거리를 좀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는 5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5월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4차례 정도 네, 예상을 네, 하시는 네, 거고요. 네. 뭐 정치나 선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 아니다면 오늘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연준 의장 계속할 마음이나 생각이 그 질문도 상당히 좀 뭐 잘 피해가긴 했습니다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대표님 몇 월로 보십니까? 사실은 5월, 6월이 별로 저는 의미 없다고 의미가 보는 게 없지만. 저는 5, 6월인데 왜냐하면 네. 그 FOMC 일정을 잘 보시면 5월이 5월 1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6월도 6월 11일이라 사실은 격차가 별로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6월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5, 6월이라고 얘기하지만 6월 정도라고 좀 생각하고 저는 여전히 한 3차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왜냐하면 역대급으로 이렇게 많이 빨리 높게 빨리 금리를 인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불안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연준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평판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연준이 겪을 수 있는 평판 위험은 어제 그 이 새벽에 그 코멘트에서 다 나왔습니다. 양쪽 테일 리스크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갖고 침체를 유발해서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 이게 테일 리스크 이쪽에 테일 리스크고요. 반대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또 이거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했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와서 금리를 다시 인상하면 연준의 말빨이 이제 안 먹히게 된다. 신뢰의 문제가. 예. 네. 이제 이 신뢰는 이제 본인들이 또 외부로부터 받는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양쪽의 테일 리스크가 분명 큽니다. 근데 그럼 둘 중에 뭐를 테이크할 거냐? 예, 거지 않습니까? 양쪽은 사실 둘 다 알 수 없습니다. 가봐야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착률에 성공한 경우가 만만치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배팅들은 놓고 보면 다들은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소위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그거를 때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그러한 창피함 을 피하려고 할 거다라는 데 좀 더 몰려 있어. 시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연준을 바라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거기에 좀 더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보험성으로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인데 연준이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보다는 인플레이션 나중에 소위 금리를 다시 올리는 그러한 그 실수 그거를 오히려 방지하는 것이 연준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났을 때 영원히 할 거 아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당장 이번에 보팅 갖게 되는 그 뭐죠 메스터 뭐 그 올 여름까지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 만기돼서 메스터 총재였나요? 예, 메스터 총재.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마지막에 그런 그 잘못된 정책을 한 거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올해 그 연준의 구성 자체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인 구성이라는 그런 평가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신다면 저도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는 좀 시장이 좀 훨씬 더 그 유화적인 비둘기적으로 가는 것에 좀 더 한 표 주고 싶지만 연준의 솔직히 숨은 속내는 오히려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서로의 목표가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테일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경기가 지금 괜찮잖아요. 굉장히 견조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를 하더라도 보험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인플레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잘 불안불안하지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정책의 운신의 폭은 좀 넓어지는 게 아닌가. 연준으로서는 좀 선택의 폭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오늘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데이터를 더 디펜던트 하겠다, 더 보겠다 했으니까 CPI 같은 물가 지표 보는 건 당연할 거고 고용을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지표로 볼까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뭐 임금 상승률은 계속 임금. 볼 거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그 취업자 수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실업률은 사실은 조금 이제 등락이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고용 시장의 어떤 추세를 좀 보려고 하면 뭐 아무래도 고용자 수의 증감 자체가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뭐가 10만 건 이하 이런 식으로 내일 나올 걸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만약 10만 건 이하의 모습들 자체가 한 두 차례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연준의 입장 아까 뭐 고용하고 물가의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또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상당 부분 높이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떠나서 좀 단기적으로 조금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저는 주간 실업 청구건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만 한 18만 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뭐 20만 초반권까지 왔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최근에 뭐 다시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해고가 늘어난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들리는데 만약 이 수치 자체가 한 25만 건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럼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시장에서 아마 아이비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제 고용지표 뭐 그렇다고 30만 건 이렇게 가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들이고요. 결국 한 25만 건 내외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우리가 매달 체크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흐름 자체가 다시 이제 좀 상승적으로 좀 방향을 트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뭐 특히 이제 또 공교롭게 요번 달이 됐죠. 벌써 2월 달이 됐으니까. 요번 물가는 아마 개편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개편을 통해서 조금 이제 물가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하향 수정이 될지 또 상향 수정이 될지 만약 하향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연준 입장에서 또 날개를 다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번 이제 CPI 개편 결과 자체도 뭐 CPI 1월달 CPI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개편에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지수 자체가 뭔가 조금 변화가 있을지 요번도 하나 좀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어떤 식으로? 뭐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수 구성이 될지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 제가 좀 그냥 대충 저도 뉴스만 들어서는 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아마 2월 10일 9일인가 10일경에 아마 개편이
예정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정에 따라서 또, 또 이제 뭐 물가 수치에 따른, 물가 수치 자체가 네. 조금은 좀 하향 수정이 될지 또 상향 수정이 될지 자체도 조금 하나의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고용에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지표가 있지만 상무님께서는 매주 발표되는 예. 실업수당 청구자 수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최근에 공식 실업률은 뭐 여전히 낮은 상황이지만 시장이 전에는 조금 비중을 낮게 보다가 주목하고 있는 게 퀴트 레이트, 그러니까 퇴사율이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퇴사율이 그만두는 비율이 그러니까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걸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직장으로 가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어떤 자신감이 그만큼 심리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어떤 지표 좀 봐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이 좀 정상화됐다는 것이 소위 이제 골라가던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민. 이민자, 미국은 이민자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사실은 그 퀴트 레이시 자신 있게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네. 공급이 그 노동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쪽이 돈도 정부에서 많이 주고 언제든 내가 골라갈 수 있고 그럼 좀 쉬었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었다면 좀만 잘못 쉬면은 이제 이민 노동자들이 와서 내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도 지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뭐 멕시코 그 국경선을 뭐 어떻게 하네 뭐 이런 그런 지금 대선 앞두고 지금 또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코멘트 중에 전 그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자기는 그 베이지북에 나오는 소위 인터뷰 데이터들을 상당히 신뢰한다.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그러니까 지역 연준에서 그러니까 베이지북이란 게 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소위 기업가들 만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식으로 유통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 인터뷰를 통해 갖고 데이터를 확인해 갖고 저번보다 좋냐 나쁘냐를 밑에서 다 체크한 다음에 지역별로 그러한 경기 평가 전망을 하고 그것들이 다 위에 몰려서 FOMC에 만났을 때 그걸 갖고 얘기를 한다. 조금 더 현장의 온도를 맞습니다. 네. 예. 그거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월이 오히려 그런 걸 탑다운 방식보다는 네. 오히려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것이 저는 인상적이었고 사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고빈도 데이터들이 잘 발달돼서 시장에서 지금 뭐 말씀드린 주간 뿐만 아니라 일간으로도 뭔가 데이터들이 계속 잡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아마 평가들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들이 보는 데이터들은 다 후행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그 시장의 그런 흐름, 특히 고용 시장의 흐름 자체를 거의 일간 수준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팔로우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지역 여는 총재들이 나와서 하는 코멘트들이 상당히 이제 더 중요해지는 왜냐하면 이제 병역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소비 지출. 결국은 이것이 왜냐하면 이거는 천천히 내려가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경험상. 왜냐하면 소비란 거는 마지막에 줄이잖아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성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야 될 거는 오히려 이제 그러한 소비와 연관됐고 그런 것들이 고용 지표에서 연관돼서 소비들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거의 뭐 일간 단위, 주간 단위로 팔로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FOMC 관련돼서 또 두 분께서 좀 이 부분을 눈여겨봤다. 나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다 하는 부분을 차례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못다한 얘기 있으시죠? 글쎄 뭐 못다. 보고서에서도 지금 아니 너무 부지런히 보고서를 또 내주셔가지고 저도 방금 이렇게 못다 들어오기 전에 받았는데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이게 워낙 기대감 자체가 사실은 좀 앞서갔던 시장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2월 달에 이제 뭐 전 세계 증시, 뭐 미국 증시 부분에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달려갔다가 연초에 조금은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좀 그 기대감 자체가 수그러진 부분들이 있고 오늘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이제 그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온 부분들은 아닌데 사실은 좀 눈높이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조금 그걸 미스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워낙 또 많이 오른 사이에 조정을 이제 받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기대감과 이제 실제와의 어떤 괴리를 사실은 좀 좁혀가는 그러한 구간에 좀 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뭐 기대감을 과하게 주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그거를 조금 이제 속도 조절 내지는 그 기대감을 좀 균형을 맞춰가는 차원에서 발언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은 뭐 어떻게 보면 나름 자기의 그 스탠스를 이제 밟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약간 뭐 금리라든지 주가의 조정이 사실은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뭔가 크게 오늘 뭐 FOMC 회의로서 뭐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연준은 꾸준히 자기의 어떤 그 기본적인 뭐 데이터 디펜딩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어떤 뚜벅뚜벅 길 걸어가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일희일비할 부분들은 네. 아닐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우리가 뭐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이 라스트 마일 최종 목표까지 가는 그 기간 자체가 길 거냐 짧을 거냐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그 짧은 기간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오늘 뭐 은행 지역은행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우려할 부분은 그렇게 주식시장이나 경기 쪽에 봤을 때 그렇게 큰 거는 없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 뭐 AI 붐이라는 부분 자체가 미국에는 상당히 큰 수혜를 단기적으로도 주고 그 기업들이 좋을 텐데 그 수혜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목마르게 사실은 기대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중 금리 인하 가능성에 연준 위원 대부분이 동의한다라는 발언을 또 했으니까 올해 하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3월로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었다가 그걸 좀 일축하면서 6월 정도로 아이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더 우리한테 확신을 줄 만한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표님도요. 일단은 확실히 이제 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연준 자체라기보다는 연준이 하는 어떤 액션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제일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주식, 채권, 뭐 부동산, 뭐 기타 등등 뭐 암호화폐 뭐 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이 밤에 꼴딱 새면서 지금 쳐다들 보고 계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로 예. 다른 얘기입니다만 경제 쪽에 우리가 다 이제 예. 좀 더 발을 깊이 담고 있어서 그런지 그 어떤 세계 리더보다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의 영향력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새삼 또 이 새벽에 느꼈습니다. 무게감이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그 또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더 하고 싶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이제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우리의 주식시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막판에. 예. 거기를 다시 잘 되살려 보시면 연준이 결국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거다. 그걸 가지고 사실은 시장이 확 땡겼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말씀 주신 대로 AI에 대한 기대감. AI가 전 세상을 다 바꿔놓을 거야. 심지어는 그 소위 회사의 생산성 다 높일 거야. 그래서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이제 그 기대감으로 연말까지 엄청 달려왔단 말이죠. 근데 새해가 되고 나니까 막상 와 보니까 바뀐 건 없고 주가만 올라가 있고 금리만 내려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많이 땡겨놓은 이제 주가 수준, 그다음에 낮은 금리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연준의 그 영향력, 임팩트가 이전만은 오히려 못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이드보다는 혹시라도 오늘처럼 약간은 매파적으로 느껴지면 시장이 좀 거기에 움찔하는 오히려 이제 그런 영향력이 오히려 한쪽으로 위아래로 열렸다기보다는 한쪽으로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좀 하게 됐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주식의 밸류에이션 수준, 수급 수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판단을 잘해야 될. 그렇기 왜 그러냐면 당장 지금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할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 이유는 왜일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채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채권이 만약에 금리가 빠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배팅 자체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소위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사실 해석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연준도 연준이지만 현재 그것들을 녹여 있는 주식과 채권의 적정 레벨이 지금 적정한 건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혹시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서 영향을 받으면 더 빠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 거기에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젯밤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FOMC를 계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레벨에 대해서 뭐 주식의 레벨도 그렇고 채권의 적정도 그렇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좀 됐다. 조금 더 민감하게 그걸 체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실까요, 대표님? 예, 그렇죠. 결국은 네. 오늘 연준의 발언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사실은 빅테크들의 그 밸류에이션은 냉정히 보면 목이 차 있거든요. 여기서 어닝이 어마어마하게 세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저스티파 되려면 시간이 좀 분명 적어도 기간 조정은 있어야 되는 거. 기간 조정이라는 건 빠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가는 거죠. 횡보하는. 그럴 수 있는 빌미들이 조금씩은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실적 발표들을 이번 주에 쭉 실적 발표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면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연준이 빨리 안 내리면 원래 올해 기대는 약달러로 가서 나머지들이 좀 해피해지는 그런 거 있는데 달러가 생각보다는 힘이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거. 왜냐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다른 데 지금 강달러의 대전제는 금리 차였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유지가 오래된다면 사실은 강달러 유지가 되고 그건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잘 되고 나머지가 여전히 안 좋은 것에 여전히 그런 무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오히려 이제 환 쪽에서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모님께도 시장에 대한 질문으로 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의 반응 12월에는 워낙에 이 비둘기 파월에 환호를 해서 좀 올랐다면 이번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지 어느 강도일지. 예, 뭐 지금 네. 뭐 미국 주식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저께도 뭐 JP 모건에서 뭐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의 좀 이제 뭐 과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뭐 기간 조정 뭐 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금리도 사실은 시중 금리는 사실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가 눈앞에 와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그 연준이 조금 뭐 3월달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해서 뭐 네네. 큰 시장은 아닐 거로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죠. 사실 뭐 미국 시장은 걱정할 게 없는데 굉장히 우리, 중요하고 아픈 얘기를 해주시네요 마지막에. 우리나라 네. 시장 자체가 뭐 이게 사실 연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야 뭐 미국 주식을 보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연준이 또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또 좀 좋아지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조금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화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국내 증시에 좀 실망감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가뜩이나 이제 국내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취약한 또 중국도 보면 계속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조금 반등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분석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이투자지구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